이게 범새끼잖아. 아이고, 이를 어쩐다. 복동의 목소리가 하얀 입김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눈이 무릎까지 쌓인 한겨울이었지요. 복동은 지게를 진 채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덤불 사이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낮게 신음하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습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니었지요. 둥근 귀, 짧고 굵은 주둥이, 그리고 온몸을 뒤덮은 줄무늬. 범이었습니다. 새끼였지만 분명 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복동은 42의 호랍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하나 남기지 못하고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복동은 혼자 나무를 해다 팔며 근근히 살아왔지요. 가진 것이라곤 등에 진 지게 하나와 허리춤에 찬 작은 손도깨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을 가리켜 마음씨 하나는 고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남의 논두렁이 무너지면 먼저 달려가 고쳐주고 굶는 집이 있으면 제 밥그릇을 덜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씨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복동의 단칸 초가는 언제나 찬바람이 들었고 쌀독은 늘 절반도 차지 않았지요. 그날도 복동은 새벽부터 산을 올랐습니다. 한겨울 나뭇값이 그나마 쏠쏠했거든요. 장작 한 짐이면 쌀 2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탓에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복동은 익숙한 듯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쯤 왔을 때였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낮고 가는 신음소리가 들렸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복동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소리를 따라 덤불을 헤치고 들어갔을 때 복동은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새로 된 올무에 뒷발이 걸린 범새끼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목 언저리가 벌겋게 부어올랐고 주변 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적어도 하룻밤은 저렇게 갇혀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복동은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새끼가 있으면 어미가 근처에 있을 게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가야 했지요. 하지만 복동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새끼가 고개를 들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까맣고 깊은 눈으로 복동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이 복동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복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위를 살폈지만 어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도 없었고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아마도 어미는 사냥을 나갔다가 새끼가 올무에 걸린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은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겠구나. 저러다 진짜 죽겠어.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범새끼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무릎을 꿇고 올무를 살폈습니다. 새가 깊이 파고든 탓에 쉽게 벌어지지 않았지요. 복동은 손도끼 자루를 이용해 올무를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범새끼는 으르렁거렸지만 물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복동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요. 올무가 벌어지자 새끼의 뒷발이 빠져나왔고 피가 더 흘러내렸습니다. 복동은 허리춤에 감아두었던 헝겊을 풀어 발목을 동여맸습니다. 자, 이제 됐다. 어미가 올 테니 여기 있거라.
난 간다. 복동이 일어서려는데 범새끼가 비틀거리며 복동을 따라왔습니다. 복동은 손을 내저었지만 새끼는 막무가내였지요. 세 발로 절뚝이면서도 기어코 따라왔습니다. 복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만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내가 오늘 제대로 일을 저질렀구나. 복동은 지게를 내려놓고 범새끼를 두 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지만 안을 만했습니다. 새끼는 복동의 품에서 가만히 있었지요. 차가운 몸이 복동의 체온에 조금씩 녹아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동은 지게 위에 새끼를 올려놓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뒤쫓아올까봐 쉬지 않고 걸었지요. 달 밑의 눈이 뽀드득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복동은 겨우 산 아래 자신의 초가에 닿았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집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복동은 범새끼를 마루에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새끼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복동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아까와 똑같았습니다. 오늘부터 네 이름은 범이다. 범이. 이놈아, 된장국은 싫으냐? 그럼 뭘 먹으란 말이야. 복동은 혀를 차며 밥그릇을 거두었습니다. 범이는 된장국에 말아놓은 밥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복동이 먹다 남긴 것을 내밀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가 고플 텐데도 콧등에 주름을 잡으며 외면했습니다. 복동은 난감했습니다. 범이를 데려온 지 사흘째였는데 범이는 물만 조금 핥았을 뿐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지요. 복동은 고민 끝에 장터에서 돼지 내장을 한 보따리 사왔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것이라 값도 쌌지요. 내장을 잘게 썰어 내밀었더니 범이는 그제야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복동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짐승은 짐승이었습니다. 사람 밥상은 입에 안 맞는 것이었지요. 그날부터 복동은 장터에서 고기 자투리나 생선 대가리를 얻어다 범이에게 먹였습니다. 범이는 먹을 때마다 커다란 혀로 복동의 손을 핥았습니다. 발목 상처는 생각보다 빨리 아물었습니다. 복동이 매일 아침 약초를 지식여 발라주고 깨끗한 헝겊으로 감아준 덕이었지요. 열흘쯤 지나자 범이는 제 발로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뚝거렸지만 날이 갈수록 걸음이 안정됐습니다. 복동이 마당에 나가면 범이도 따라 나갔고 복동이 방에 들어가면 범이도 문 앞에 앉아 기다렸지요. 마치 어릴 적 키우던 누렁이 같았습니다. 문제는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복동의 집은 마을에서 떨어진 편이었지만 아주 외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막동이 심부름을 오기도 했고 장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근처를 지나치기도 했지요. 복동은 낮에는 범이를 헛간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헛간문을 굵은 새끼줄로 묶어두고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척 했지요. 범이는 처음에는 낑낑거렸지만 복동이 달래면 이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리한 짐승이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범이는 눈에 띄게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식만했던 것이 이제는 다 큰 개만큼 됐지요. 먹는 양도 부쩍 늘었고 힘도 세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동이 헛간문을 열었더니 범이가 달려들어 복동을 쓰러뜨렸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더니 범이는 커다란 혀로 복동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반갑다는 표현이었지요. 복동은 웃으며 범이의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놈아, 사람 놀라게 하지 말거라. 봄이 가까워지자 복동은 슬슬 걱정이 됐습니다. 범이를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몸집이 커질수록 헛간도 좁아졌고 밤이면 가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이웃집 막동이 어느 날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헛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요. 큰 짐승이라도 키우시나요? 복동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개를 한 마리 들였는데 성질이 좀 사나워. 건드리면 물어. 막동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지만 복동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범이 옆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반드시 들킬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범이를 산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었지요. 발목은 다 나았지만 혼자 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이 들었습니다. 범이는 짐승이었지만 복동에게는 식구나 다름없었지요. 복동은 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라. 방법을 찾아볼 테니. 범이는 눈을 감으며 가르랑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복동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녹여주었지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복동이 이른 새벽 장터에 나무를 팔러 나갔다가 뜻밖의 것을 보았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 아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묵은 땅이 있었습니다. 잡초가 우거지고 돌이 많아 농사는 지을 수 없는 땅이었지요. 하지만 복동의 눈에는 그곳이 달리 보였습니다. 사람도 없고 길도 없는 외진 곳, 범이를 숨기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복동은 그날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더 많이 해다 팔고 끼니도 줄였지요. 범이를 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동이 그놈, 요즘 수상하지 않소? 나무꾼 주제에 어디서 돈이 생겨 땅을 산다는 게요? 최참판의 목소리가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마름 강새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이상하다 싶었습니다요. 게다가 그 집 헛간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더이다. 최참판은 눈을 가늘게 뜨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최참판은 이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논밭을 수백 마지기 가진 지주였고 관가와도 두터운 인맥을 쌓아둔 자였지요. 겉으로는 너그러운 척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소작농들의 곡식을 해마다 한 말씩 더 거두었고 억울한 일이 있어 관가에 호소하러 가는 백성들의 발목을 잡기 일쑤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참판을 두려워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 최참판이 복동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봄이 무르익던 무렵이었습니다. 복동이 산 아래 묵은 땅을 사들였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나무꾼 호라비가 땅을 산다? 누가 들어도 고개를 갸웃할 일이었습니다. 최참판은 마름 강쇠를 시켜 복동의 집 주변을 은근히 살피게 했습니다. 강쇠는 며칠을 드나들다가 돌아와 보고했지요. 헛간에서 짐승 냄새가 진하게 난다고, 낮에도 문이 굳게 닫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참판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혹시 호랑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든 것이었지요. 호랑이 가죽 한 장이면 한양에서 은자 200냥은 거뜬했습니다. 뼈와 이빨도 귀한 약재로 쓰였고요. 살아있는 채로 잡아 관청에 바친다면 벼슬길이 트일 수도 있었습니다. 최참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강세야, 그 복동이라는 놈을 내일 당장 이리 데려오너라. 다음 날 복동은 영문도 모른 채 최참판댁 사랑채로 끌려갔습니다. 최참판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살림이 나아졌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지요. 복동은 눈치를 챘습니다. 이 양반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복동은 모른 척 대답했습니다. 나무를 부지런히 해답한 것뿐입니다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참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최참판은 그날부터 복동의 집 주변에 사람을 붙여두었습니다. 멀찌감치 숨어서 지켜보게 한 것이지요. 복동은 며칠 뒤 그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 낯선 사내가 나무 뒤에 숨는 것을 본 것이지요. 복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범위를 새 보금자리로 옮겨야 했지요. 복동은 그날 밤 뜬 눈으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내가 범위를 살린 것이 잘한 일인가, 잘못한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범위가 옆에서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런 생각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복동은 다음 날 새벽 일찌감치 일어났습니다. 범위를 지게 위에 올리고 포대기로 둘둘 감쌌지요. 범위는 영문을 모르는 듯 고개를 내밀었지만 복동이 조용히 해라 하고 속삭이자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복동은 아무도 없는 새벽길을 걸어 산 아래 묵은 땅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도 죽이고 숨소리도 낮추며 걸었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복동의 이마에 땐이 맺혔습니다. 범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복동의 마음 전부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저기 헛간에 줄무늬 달린 커다란 짐승이 있어요. 이웃집 막동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때는 초여름이었지요. 복동이 장터에 나무를 팔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막동은 복동집에 낫을 빌리러 왔다가 헛간 문틈 사이로 범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막동은 내뺐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지요. 소문은 불이 번지듯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복동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이었지요. 헛간 문 앞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도 문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름 강세가 솜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강세가 최참판 댁으로 달려갔고 최참판은 포졸 5을 이끌고 복동의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은 채였지요. 장터에서 돌아오던 복동은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이 몰린 것을 보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지게를 내던지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어 있었지요. 최참판이 복동을 보자 입술을 비틀며 웃었습니다. 복동아, 이제 네 헛간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야 할 것 같구나. 복동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지요. 복동은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냥 개입니다요. 좀 큰 개를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최참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포졸들에게 눈짓을 하자 둘이 달려가 헛간문에 걸린 새끼줄을 끊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범이가 앞발로 문을 밀치며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질렀지요. 포졸들도 창을 거꾸로 쥔 채 벌벌 떨었습니다. 범인은 헛간 앞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복동을 발견하고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복동 앞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비볐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놈 봐라. 사람을 알아보네. 오래 키웠나 보다 하며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최참판의 눈에는 범이가 아니라 범이의 가죽만 보였습니다. 최참판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짐승을 잡아라. 산채로 잡으면 더 좋고. 포졸들이 그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복동은 범이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요, 참판어른. 제가 산에서 살린 짐승입니다. 사람을 해친 적도 없습니다. 제발 놔주십시오. 최참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켜라. 네 놈이 어디서 감히 나를 막으려 드느냐. 포졸들이 복동을 끌어냈습니다. 복동이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범이야, 도망가. 어서 산으로 가. 하지만 범인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끌려가는 것을 보자 범인은 낮고 길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포졸들이 주춤했지요. 범인은 복동을 붙잡은 포졸들을 향해 앞발을 들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겁을 먹고 창을 던지며 도망쳤습니다. 그 틈에 복동은 범이에게 다시 소리쳤습니다. 범이야, 도망가야 해. 제발. 하지만 최참판은 이미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를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름강새가 말을 몰아 관가로 달려갔지요. 복동은 포졸들에게 붙들린 채 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범이의 눈이 복동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지만 차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고 있었지만 복동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놈을 당장 관가로 끌고 가라. 호랑이를 몰래 키운 죄를 물을 것이다. 최참판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관가에서 달려온 포졸이 10명이 넘었습니다. 복동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그물을 들고 다가가는데도 달아나지 않았지요. 복동은 목이 메었습니다. 범이야, 도망가야지. 왜 그러고 있어? 하지만 범인은 복동이 멀어져 가는 방향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복동이 관가옥에 갇힌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짚이 깔려 있었지만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복동은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범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많은 포졸들을 피해 산으로 무사히 달아났는지 아니면 그물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복동은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있어라. 하고 말입니다. 한편 복동의 집 마당에서는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물을 던지고 창을 들이밀었지만 범인은 번번이 피했습니다. 몸집은 이미 커다란 개를 훌쩍 넘었고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했지요. 포졸 하나가 그물을 던졌지만 범인은 옆으로 뛰어 피하고 오히려 그물 위로 올라섰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들고 포위망을 좁혔지만 범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해치지도 않았지요. 그저 포위망 안에서 빙빙 돌며 복동이 끌려간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참판이 답답함에 발을 굴렀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짐승 하나를 못 잡느냐.
포졸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범위가 달아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달아나면 쫓으면 그만인데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최참파는 포졸들을 집 주변에 세워두고 날이 밝으면 포수들을 불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포졸들은 횃불을 들고 마당 둘레를 지켰습니다. 범인은 헛간 앞에 앉아 꼼짝하지 않았지요. 눈을 반쯤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가 쫑긋 서 있었고 콧등이 연신 들썩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냄새를 맡는 것 같았지요. 한밤중이 지나 닭이 울 무렵이었습니다. 범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 담을 바라보았지요. 포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꼼짝 마라! 하지만 범인은 이미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범이가 담을 향해 몸을 달렸습니다. 두 길이 넘는 담이었지만 범인은 단번에 뛰어넘었습니다. 포졸들이 기겁하여 달려갔지만 담 너머는 이미 어둠뿐이었지요.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관가 옥 안에서 복동은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간수가 문을 열고 밥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찬밥 한 덩이였지요. 복동은 밥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가 마당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뒤엉켰지요. 복동은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범이었습니다. 관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든 범이가 코를 벌렁거리며 복동을 찾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창을 들고 애워쌌지만 범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의 냄새를 따라 옥 쪽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복동은 창살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범이야! 여기야! 여기! 범인은 복동의 목소리를 듣자 옥문을 향해 몸을 달렸습니다. 쿵쿵쿵. 두꺼운 나무 문이 3번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복동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범이가 달려와 복동의 얼굴을 핥았지요. 복동은 범이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여기를 왔어? 왜? 저놈들을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최참판의 고함이 관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포수들을 이끌고 관가로 달려온 것이었지요. 복동은 범이 등에 올라탄 채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범인은 대문을 향해 내달렸고 대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대로 몸으로 박았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포수들이 화살을 쏘았지만 범인은 이미 마을길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복동은 등에 매달려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귓가에 바람 소리가 쏴하고 울렸습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범이의 달리기를 따라올 수 있는 말은 없었지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범인은 조금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복동은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산이었습니다. 초록빛 나무들이 양옆으로 스쳐 지나갔지요. 범인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좀처럼 오지 않는 곳이었지요. 바위 절벽 아래 숨겨진 작은 평지에 멈춰 섰습니다. 복동은 범이 등에서 내려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범인은 복동 옆에 앉아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복동은 가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범이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복동이 바위 위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다 경악했습니다. 산 아래 수십 명의 포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참판이 사제를 털어 포수들을 고용한 것이었지요. 활과 창으로 무장한 자들이 산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급히 내려와 범이에게 말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저 아래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어. 범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아래쪽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행동을 했지요. 범이가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어흥 하는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복동은 깜짝 놀라 범이를 말렸습니다. 안 돼, 범이야. 소리 지르면 들켜. 하지만 범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렸지요. 잠시 후였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흥, 어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지요. 복동은 눈이 커졌습니다. 범이가 동족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눈빛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수풀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범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달랐지요. 복동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복동 앞에 멈추더니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마치 절을 하듯이 말이지요. 복동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미였습니다. 겨울 산속에서 새끼가 올무에 걸렸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그 어미가 지금 복동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복동이 새끼를 살린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범이가 어미에게 다가가 코를 비볐습니다. 어미는 범이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동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은 겨울날 범이가 처음 복동을 올려다보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포수들이 산을 오르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횃불빛이 나무 사이로 일렁였지요. 최참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거기 어딘가 있다. 찾아내라. 어미 호랑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포수들이 올라오는 방향을 향해 돌아섰지요. 옆으로 또 다른 호랑이 두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미의 형제들인지 아니면 같은 산을 터로 삼은 동족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마리의 호랑이가 나란히 서자 산속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포수들이 먼저 그 기운을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멎었습니다. 횃불이 흔들렸지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새쌍의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을 때 포수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한 명이 달아나자 나머지도 따라 달아났습니다. 최참판도 말을 돌렸지요. 말이 뒷발로 서며 울부짖었고 최참판은 안장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을 내려가는 최참판의 뒷모습을 복동은 멀거니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복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발 앞에 노루 한 마리를 내려놓았지요. 복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미는 복동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범이와 함께 숲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동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복동이 집 밭에는 왜 멧돼지가 안 온다요? 우리 밭은 밤새 다 뒤집어 놓는데. 이웃집 윤서방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지요. 복동의 밭은 이상했습니다.
여름 내내 멧돼지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고 다른 집 곡식은 산짐승에게 뜯어먹혔는데 복동의 것만 멀쩡했지요. 가을이 되자 복동의 곳간이 처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동은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범이와 어미가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최참파는 그날 이후 복동에게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관가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호랑이 여러 마리가 사람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퍼지자 아무도 복동의 일에 끼어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참판이 먼저 복동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오해가 있었다. 앞으로 잘 지내자며 손을 내밀었지요. 복동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최참파는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복동은 그해 가을 묵은 땅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힘을 보탰습니다. 나무를 날라다 주기도 하고 지붕 미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복동이 흉년에도 남는 곡식을 나눠주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뒤편에는 넓은 마당도 있었지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동이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왔는데 문 앞에 커다란 노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없던 것이었지요. 복동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당 흙 위에 커다란 달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범이었습니다. 복동은 발자국을 손으로 짚으며 웃었습니다. 이놈이 산에서도 잘 사는구나. 그런 일이 계절마다 있었습니다. 봄에는 삼나물이 문 앞에 수북이 쌓였고 가을에는 산에서는 나지 않는 귀한 버섯이 바구니째 놓여 있었지요. 복동이 산에 오를 때면 어디선가 범이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수풀이 흔들린다거나 저 멀리서 낮은 소리가 들리는 시기였지요. 복동은 그때마다 산을 향해 말했습니다. 잘 있지? 나도 잘 있다. 그러면 바람처럼 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산삼도 그 즈음 발견했습니다. 복동이 약초를 캐러 갔다가 범이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깊은 골짜기에 산삼이 자라고 있었지요. 몇 뿌리 캐어 약재상에 팔았더니 목돈이 생겼습니다. 복동은 그 돈으로 밭을 조금 더 샀습니다. 이듬해에는 밭을 또 샀지요. 그렇게 해가 거듭되자 복동의 살림은 마을에서 꽤 알려진 수준이 됐습니다. 최참판댁 마름 강세조차 복동을 볼 때면 허리를 굽혔지요. 복동은 발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겨도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살림이 나아져도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지요. 흉년이 들면 쌀을 나눠주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캐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을 두고 말했습니다. 복이 괜히 온 것이 아니라고. 저 사람 됨됨이가 복을 불러들인 거라고 말이지요. 복동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범이 덕이다. 하고 말입니다. 어느 저녁 복동이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숲을 사이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은 잔을 내려놓았지요. 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이 뒤로 작은 것들이 따라왔습니다. 새끼 2마리였지요. 복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범이가 가족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새끼들은 복동을 보고 쭈뼛거렸지만 범이가 복동에게 다가가 머리를 비비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따라왔지요. 복동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끼 하나가 코를 킁킁거리며 복동 손에 닿았습니다. 복동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범이가 제 새끼들에게 복동을 소개해 주는 것 같았지요. 할아버지, 그래서 복동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범이는요? 마당에 옹기종기 앉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든 영감이 무릎에 손을 얹고 흐뭇하게 웃었지요. 그래, 들어봐라.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은 머리가 희끗해졌고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여전히 산을 올랐습니다. 지게 대신 지팡이를 짚었고 약초 바구니 대신 작은 보따리를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동 할아범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따라다니며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복동은 언제나 웃으며 들어주었지요. 범이는 어느 해부터인가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새끼들이 다 커서 제갈길을 갔고 범이도 깊은 산속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진 것이었지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복동이 산에 오르는 날이면 어김없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수풀이 흔들리거나 저 멀리서 낮게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복동은 그때마다 산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이지요. 어느 복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동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새잎이 돋는 계절이었지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쪽에서 길고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동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범이었습니다. 오래 듣지 못했지만 잊을 수 없는 소리였지요. 복동은 헛간 앞으로 걸어가 고기 한 덩이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에 앉아 기다렸지요. 밤이 이슥해졌습니다. 복동은 깜빡 졸다가 눈을 떴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지요. 헛간 앞을 보니 고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동은 빙그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구나. 그래, 잘 있어야지. 별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복동은 가끔 그렇게 했습니다. 산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면 고기를 내어놓고 기다렸지요. 아침이 되면 고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인사였습니다. 말도 없고 몸짓도 없었지만 서로 알고 있는 인사였지요. 복동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몇 해 뒤였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의 집 앞에서 길고 긴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들었지요. 문을 열고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튿날 아침 복동의 무덤 앞에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옆에 노루 한 마리가 놓여 있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평생을 두고 갚는다. 하물며 사람이야 어떻겠느냐.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복동과 범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물드는 그 산골 마을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깊은 밤 산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범이의 후손인지 아니면 바람소리인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온기는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